김치, 청국장, 요구르트, 푹 삭힌 청어 통조림, 그리고 막걸리와 맥주, 와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발효란 미생물마다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을 말하며, 분해 결과 사람에게 유용한 물질로 만들어지면 발효, 병을 일으키는 유해한 물질로 만들어지면 부패로 나뉘게 되죠. 우리나라 발효식품 하면 단연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각종 채소와 소금, 향신료, 그리고 젓갈의 감칠맛 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의 맛이 완성됩니다. 아삭아삭한 김치부터 푹 익은 신김치까지 다양한 김치 맛을 내는 주인공은 바로 젖산균. 젖산균 없는 김치는 익지도 않을 뿐더러 상큼한 맛도 감칠맛도 내지 못하는데요. 배추와 무에 포함되어 있는 당분이나 양념 속 설탕이 여러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수많은 미생물이 이를 먹고 자라면서 김치의 발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생물은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사멸되며 염분에 잘 견디는 내염성 세균인 젖산균만 남아 김치를 익히게 되는데요. 20여 종의 김치 젖산균 중에는 김치 맛을 떨어뜨리는 종류와 감칠맛을 높여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숙성 온도. 7도씨 이하의 저온에서 숙성하면 톡 쏘는 느낌을 주는 류코노스톡이 잘 자라게 되고요. 그보다 온도가 높으면 락토바실러스균이 잘 자라게 되는데요. 류코노스톡 젖산균은 탄산가스를 생성하는 특성이 있어 시원한 맛을 높여주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김치 맛을 내고요. 반대로 락토바실러스균이 많아지면 신맛이 더 강해지면서 비타민, 효모, 단백질 등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빵, 포도주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미생물, 효모입니다.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불리며 그리스어인 끓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효모의 존재는 1600년대 네덜란드의 현미경 개발자 안톤 반 레벤후크에 의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고요. 이듬해 프랑스 화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포도주 발효가 효모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술을 빚는 데 필요한 발효의 기본 조건은 바로 당과 효모. 효모가 당을 섭취하고 그 부산물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재료의 당이 높아야 하는데요. 맥주의 주재료가 볼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정확히 말하면 메가라고 부르는 싹튼 보리가 주 원료가 됩니다. 메가란 보리를 물에 불려 싹을 틔운 후 건조시킨 것을 말하며 흔히 엿기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상태가 되면 효모가 먹을 영양소, 즉 당이 풍부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효모가 이 당을 먹고 알코올을 뱉어내는 발효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죠. 메가를 본격적으로 발효시키는 당화 과정입니다. 메가가 물을 머금어 팽창한 상태가 되면 그 속의 효소가 전분질을 당으로 분해해 효모의 먹잇감이 생성되는데요. 맥주는 이 발효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맥주를 5에서 10도의 저온에서 발효시키면 효모가 가라앉게 되는 하면 발효 맥주, 즉 에일 맥주가 되고요. 15에서 25도의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발효시키면 효모가 위로 뜨는 상면 발효 맥주, 즉 라거 맥주가 되는 것입니다. 상면 발효 맥주에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라는 효모가 활발히 번식하는데 이 효모는 파인애플과 같은 과일향 그리고 쓰고 진한 맛을 내는 특징이 있고요.
알코올 도수가 비교적 높아집니다. 반면 하면 발효 맥주에는 사카로마이세스 칼스베르겐시스, 효모 이름 참 어렵네. 여하튼 사카롭라는 효모는 톡 쏘는 탄산의 청량감과 부드러운 맛을 내는 특징으로 현재 세계 맥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맥주라는 이름 속에는 한자로 보리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맥주는 보리로만 만들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쌀, 보리, 옥수수, 감자, 녹말 등 전분질을 섞어 엿기름 함유량이 10% 이상 되면 맥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쌀가루 20에서 30%와 메가 70에서 80%를 혼합해 새로운 맥주 맛을 선사하는 쌀맥주. 쌀맥주 제조는 찐쌀에 분쇄한 메가를 혼합해 역시 당화 과정을 거쳐 발효가 이루어지는데요. 색이 진한 것은 메가 100%의 맥주, 색이 연한 쪽이 쌀이 포함된 맥주이고요. 쌀맥주는 보리 특유의 구수함은 덜하지만 대신 깔끔한 맛이 특징이랍니다. 김치부터 술에 이르기까지 식품을 녹익게 하는 발효의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미생물이 지구상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곰팡이 하면 대체로 오래된 음식에 핀 몸에 해로운 곰팡이를 떠올리기 십상이죠. 그런데 곰팡이들 중에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한 종류들도 많습니다. 특히 된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곰팡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사실 장을 만드는 건 미생물이에요. 어머니들의 손맛을 무색하게 만든 장본인, 미생물. 미생물이 요리사이고 미생물마다의 특성이 모두 다르니 장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요. 메주에 눈처럼 수북히 쌓인 곰팡이들. 이들은 실처럼 가늘고 긴 형태의 균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곰팡이가 제일 잘하는 거는 뭔가를 분해하는 거. 가늘고 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디든 좁은 데를 잘 침투한다는 거예요. 침투해서는 그 다음에는 뭘 하는가 하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효소를 분비를 하는 거예요. 메주에 핀 곰팡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은 황국균이라는 곰팡이인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산업용 된장의 경우 감칠맛이 강한 이 황국균 하나만을 사용해 맛을 내게 된다고 하고요. 여성들이 얼굴에 바르는 분처럼 희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분 곰팡이는 장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장맛을 내는 곰팡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장맛이 다른 이유는 바로 미생물이 좋아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메주에서 곰팡이들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는 보통 15도 내외. 북쪽이나 중부 지역은 아무래도 실외가 춥다 보니 메주를 건조한 후 구들장의 방으로 가져와 숙성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고온성 미생물인 누룩곰팡이, 분곰팡이, 좁쌀곰팡이 등이 잘 자라고요. 반면 따뜻한 남부지방은 실외에서 메주를 띄우기 때문에 저온 미생물인 털곰팡이, 푸른 곰팡이 등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곰팡이를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는 이른바 미생물 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전국의 다양한 메주에서 얻은 곰팡이와 박테리아 총 2만 균주를 모아 보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리병 앰플.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분양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유통할 수 있도록 실온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얘는 4004라는 주민등록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고 얘는 2005년 1월 13일 날 보관된 균주예요. 두 번째는
영하 80도에서의 동결 건조. 역시나 곰팡이의 정보가 꼼꼼하게 기록돼 있죠. 세 번째는 광유 보존법이라고 하여 시험관에 곰팡이와 기름을 함께 넣는 건데요. 곰팡이의 대사 활동이 정지되어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체를 가장 오래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액체 질소 보존. 영하 195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체 곰팡이가 뭐라고? 이토록 유물 다루듯 보관하는 건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90년 된 곰팡이 샘플이 경매에서 무려 1,700여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곰팡이는 바로 20세기 최고의 약으로 꼽히는 페니실린 항생제의 원료, 푸른 곰팡인데요. 세균을 연구하던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우연히 푸른 곰팡이 시료에 콧물을 떨어뜨린 후 얼마가 지난 후에도 곰팡이 주변에 박테리아가 자라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 인류를 구원한 항생제가 탄생하게 되었고, 플레밍 박사는 이것으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는데요. 당시 최초로 페니실린을 만든 곰팡이가 오늘날 높은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일본에서는 좋은 술맛으로 유명한 술도가가 있었는데 전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이 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동경대학교 미생물 연구실에서 그 술의 균주를 보관하고 있었고 균주를 활용해 다시 술맛을 복원하게 되었다는 사례가 전해지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곰팡이들을 활용해 향후 장맛의 전통을 이어가거나 또 곰팡이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염두에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균주를 분리해서 이제 국가생명자원은행에 보관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 균주들 중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균주들 특성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맛을 복원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얘들이 이제 그 장 만드는 주인공이니까. 된장 맛을 좌우하는 곰팡이, 아니 금팡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깊고 구수한 장맛을 만들어주렴. 버섯의 포자가 떨어져 나가 죽은 식물이나 생명체에 발하하면 매주에서 보았던 곰팡이와 같은 가는 실 모양의 균사가 끝없이 뻗어나갑니다. 그 균사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유기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여 자실체라고 하는 버섯이 생겨나죠. 갓 아래에는 많은 양의 먼지 같은 포자가 형성돼 있는데 버섯에 갓이 터지게 되면 포자들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그 포자들은 또 다른 유기물의 자리를 잡아 버섯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버섯도 곰팡이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 자실체, 즉 버섯이 없는 균사 자체를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메주의 곰팡이가 콩의 단백질을 분해하듯이 버섯 균사 역시 죽은 나무나 동물의 사체가 자연으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자연의 생명체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4만 종의 버섯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0% 정도만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버섯은 1875종으로 이 중 식용이 가능한 버섯이 38%, 독버섯이 13%, 나머지 49%는 아직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채취한 다양한 버섯의 균사체입니다. 물감을 뿌려놓은 듯 화려함을 자랑하는데요. 그럼 이 균사들에서 자라나는 버섯은 어떤 종류인지 살펴볼까요? 붉은색 균사에는 새빨간 감버섯이,
갈색 균사에는 약재로 이용하는 상황버섯이, 그리고 흰색 균사에는 물이 지어 자생하는 망가닥버섯이 자라나고요. 이 중에는 맹독을 가진 독버섯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필 맛있는 버섯이 왜 독을 갖게 되었냐고요? 버섯과 같은 생물은 땅에 붙어 서식하면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세월 수십만 가지의 천연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벌레나 짐승이 자신을 먹지 못하도록 진화한 것이죠. 이처럼 생육이나 증식과 관계없이 분비하는 물질을 2차 대사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2차 대사물질 중 사람이 먹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도 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약하거나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식용이나 약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독버섯 중에도 단연 맹독으로 알려져 있는 주인공은 붉은 사슴뿔 버섯. 트리코테신이라는 독이 함유돼 있어 만지기만 해도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고 혀끝에 대기만 해도 임파선이 부을 정도로 독성이 강하며, 이 독이 함유된 버섯을 끓인 물을 한 잔만 마셔도 이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는데요. 붉은 사슴뿔 버섯에 있는 트리코테신이라는 맹독성 그 물질은 보통 우리가 곡류가 썩을 때 들어가는 다른 곰팡이류도 그 독성을 만든다는 기록이 문헌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로 썼던 그런 그 물질도 이런 곡물을 배양을 해서 이 곰팡이를 키운 다음에 이제 활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붉은 사슴뿔 버섯은 더욱이 영지버섯과 모양, 색깔이 비슷해 매년 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개나리 광대버섯과 도구산 광대버섯에는 아마톡신 중독을 일으키는 독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섭식 후 일주일이 지나면 간이 파괴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무스카린 독성이 있는 버섯류는 섭식 후 2시간 이내에 근육경련과 저혈압을 일으켜 심정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독버섯. 그런데 최근에는 이 독버섯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세포든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광대버섯의 아마니틴이라는 독소를 역으로 암세포 파괴에 응용한 건데요. 독일의 암연구센터에서 실험동물에 인간의 췌장암을 이식한 후 독으로 만든 항체를 단 한 번 주사한 것으로 종양의 성장이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식용버섯, 건강을 책임지는 약용버섯, 또 항암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독버섯까지. 이 다양한 균주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기대가 되는군요. 인류의 삶과 자연 현상에 숱한 작용을 하며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자연의 마법사. 미생물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중요한 자원입니다.